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에 더 락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일단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명이 나왔는데, 당초 이 탄핵 소추 결과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최종 판단, 명확하게 갈렸던 정계선 재판관과 이제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 이유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최종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신다면 우리 대표님부터.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음. 재판과 관련해서는 예. 몇 개가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봐요. 정리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하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번 각하 의견이 2개 나온 게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의결 정족수. 예.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 된다. 200명이 아니고 151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예. 대해서 예. 그 반대 의견을 낸 분이 2사람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사람인데 예. 그것은 국회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존중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대한 그 쟁점인데도 국회의 자율권을 허용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안에서 뭐 내란죄를 빼느냐 마느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나는 대폭 허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 정도면은 예. 그리고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내란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계속 다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끝났고 그래서 각하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 언론이 별로 안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한덕수죠. 피청구인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예. 여기서 키워드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 하는데 예. 그걸 건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엄의 선포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무회의를 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예.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예. 그건 아닌 거는 뭐 세상에 다 아는 건데 무슨 쟁점이 되는 게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안 열렸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예. 힌트가 됐다. 예, 힌트가 됐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저도 기각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한덕수 기각을 예상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행위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 뭐 추천했다고 봐야 되겠네. 정확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수 의견은 그것은 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한 분은 아주 강력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인용했죠. 예. 정계선 재판관.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런 대행으로 복귀했으니까 예. 마흔역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왜냐하면 왜 이번에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때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한 게 위헌이라고 그건 판단했기 위헌이라고 때문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권한대행이 되었으니까 임명해야 된다는 압박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위헌 상태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위헌 상태인데 언제까지 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재량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따로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 결정에 유리한 정황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그렇죠. 있는 단초가 각하 됐다. 가능성은 없어졌고 각하 가능성 없어졌고. 인용 가능성이 은근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계엄 선포의 요건 예.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로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결정문에서 나타났다. 내비쳐졌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긴채 고는 저도 뭐 조갑재 대표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수학이 되게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예고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없었다라고 평가들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제기하는 동일성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예. 다시 본회의에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다가 1월 25일, 31일 날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형사상의 내란죄를 빼겠다. 헌법상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건지만 판단해달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과 똑같은 형식인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 적법 요건의 절차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방구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평의에 의해서 그것이 각하의 사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냥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 철회 부분에서는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엄법 관련해서 방금 조갑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그 설시, 계엄에 대한 설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계엄법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관은 계엄의 발의자이고 총리는 건의자이고 그렇죠. 대통령은 집행자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법상 명시되어 있는 선결 과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걸 정확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대통령이 선결 과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판단했구나라는 수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게 뭐 그 사이에 너비가 거의 뭐 한강 수준이 아니라 양쯔강 수준 정도로 너무 넓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작성한다라는 선의의 의도로 저희는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의에서 이렇게 좀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결국 저는 이게 복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복선이라는 게 이제 김복형의 복자와 정계선의 선자를 합쳐가지고 복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예. 8명 전체의 인용의 파면이 아니라 예. 7대1 내지는 이탈표가 생기는 파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도 이제 김복현 재판관 발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할 때 이분이 즉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을 약간 감정적일 저희가 그 그러니까, 평의를 한번 가정해 굉장히, 보면 예. 저희가 그 평의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김복형 재판관과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정계선 재판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견을 그대로 노정하는 재판관의 결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성질이 다른 경향성이 다른 재판관들이 원팀이라는 인상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견을 마구 노정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그 차성환 그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분들이 판사 출신인데 요게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말한 요 부분 그러니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 짚을 근데 만한 이유긴 한데 우리가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예, 상기해 보면은 예. 즉시 탄핵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소추인단 측이 국회 측이 아니 무슨 소리냐 권한대행에게 정확하게 권한이 있고 이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직무유기한 거다라고 탄핵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복형 근데 재판. 이거는 예. 지금 저 언론은 자꾸 진영 논리로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흔역 재판관 임명 문제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예.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게요. 예,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만약 5대3으로 5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 혹시 기각이 되면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안매가 6대3이 될 걸 5대3이 5대3으로 되겠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전 그래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은 예. 그렇다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중대한 문제고 잘못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탄핵 결과에 대한 불복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임명해야죠. 그 말씀하신 거대로 사실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인데 그 위헌인 상태로 방치하다가 만약에 5대3으로 기각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면 이건 진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난리 나는 거죠. 예. 그건 난리 나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예. 복잡한 상황을 이제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최악의 선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고 버텼더니 5대3을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측에 절대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그렇죠. 수밖에 이거 없기 진영 때문에. 논리로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무나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런데 해야 걱정되는 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이 지금 평의에 들어갈 수는 합세할 없는. 수는 없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른바 복식조 트리오라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일관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기각 의견을 냈었던 4명의 재판관 중에 예. 3명의 재판관 전부 다 복식조 트리오고 예. 권한쟁의 심판에서 개별 의견을 냈었던 재판관도 이 3명입니다. 한덕수 총리 때도 2명 각하, 한 명은 또 김복형 재판관처럼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판결을 내준 사람들이 이 3명의 재판관이고 이게 지금 경향성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저는 그거하고 지금 계엄령의 불법성을 다루는 거하고는 좀 예. 다르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너무나 그 크기의 명확하다. 차이가 예. 있고 그다음에 이번 그동안에 몇 차례 최근의 탄핵 기각 판결에서 일관된 게 있어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총리 일관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다음이 중요해요.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 결정물.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걸 적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법한 계엄령 선포를 인정을 하면은 동종의 재발 우려. 재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탄핵해야 마땅하다 하는 걸 논리가 되고 동시에 지금까지 쭉 그 기각 판결을 이어가지면은 항상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이건 탄핵 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예.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논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너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줄 탄핵을 하고 내란적 탄핵을 하고 탄핵 폭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예. 하는 논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뭐 예. 중요한 거죠. 그거 예. 말고는 음흠. 계엄령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음흠. 논거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헌법재판의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고 마치 숨어 있다고 숨은 봅니다. 그림 찾기처럼 그렇죠. 이제 퍼즐을 맞추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나 너무 이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8대0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인용은 되지만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8대0인가요? 기각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면 기각 문을 쓸 수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중요한 5개 쟁점 중에 예. 하나만 해당돼도. 적중해도 이게 뭐 로또는 아니지만은 예, 예. 하나만 적중해도 예.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이것은 국민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특히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엄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엄 사태가 어떤 말이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진압이 되었지만 그 뒤에 계속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당 내에도 있고. 뭐 여론조사를 하면 한 6대 4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예. 이 진행 중인 계엄 사태 보기에 따라서는 내란 사태입니다. 예. 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에요. 예. 그 정도의 역사적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게 법학도가 쓸 수 없는 문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 재판관이 예. 쓸 수 있겠습니까? 30년 재판을 해왔던 그렇죠. 또 판사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헌정질서 수호 아닙니까? 예. 헌정질서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이거든요. 예. 예. 음흠. 그걸 허용하느냐, 그게 면죄부를 주느냐, 아. 마느냐로 단순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분들이 위법 하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의 파면이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또 이 문장이 항상 좀 생각이 나거든요. 맞다. 윤석열 대통령 행동은 위법하다. 또 위헌이다. 그러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 이 문장을 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긴 최고. 지금 유행어처럼 항상 헌법재판관에서 나오는 결정문 중에 그러니까 항상 다들 지금 너무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법은 위반했지만 예, 법은 위반 중대하지 않아서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 좀 붙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중대성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판사가? 그 재판관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주관적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그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현 재판관 주관적으로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은 정말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예. 계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대성이라고 하는 예. 것은. 중대성 가장 큰 중대성은 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비상계엄령이 10번 정도 선포되었지만 단 한 번도 예. 군대가 국회와 선관위로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걸 끝내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때도 그냥 문 앞에만 있었죠. 없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처음이다, 국회 그죠. 경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았느냐. 그 뒤에 우리 국민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자영업자들 그죠? 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제 외교 분야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분열, 국민 분열 이걸 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에 무슨 수단이 있느냐. 더불어 그 파면 이외의 대안이라는 것은 복귀하는 겁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예요. 예. 복귀해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재판정에 가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어떤 사태를 수습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시키는 겁니까? 그 형사 재판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기각돼서 들어간다가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 받는 사안으로 소추가 됐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진행되다가 아주 기이한 상황.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늦어지는 이유가 12.3 개헌 사태에서의 가장 첫 사법 심사가 사실 탄핵 심판이라서 여기서 다뤄지는 사실관계가 뒤따라오는 형사재판과 조금만 다르더라도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밀하게 판결문을 쓰느라고 그렇죠. 선고가 늦어진다. 그럴 수 분명 있죠. 이 부분도 그- 있을 그 고려사항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무지했어요. 각하는 안 될 것 같은 게 예. 97 헌마 13 결정에서 상속세 거부 처분 취소 위헌 심판일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6명이 인용이고 3명이 각하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은 없고 결국 기각이냐 인용이냐인데 예.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사실 기준일 거예요. 근데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 중대한 것 같아요, 중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9명의 구성을 해치고 임명을 하루라도 미뤘다면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중대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전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하지 않는다, 중대하지 않아서 이게 결국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이냐, 국민들에게 법은 위반했지만 중대하진 않아라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향까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에서도 이 부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대성은 그 형법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연쇄살인보다 훨씬 더 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형법상의 가장 높은 무기징역과 형량, 사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중대성이 예. 이 그걸로 중대성이 소추가 된 차고 것인데 넘치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중대성 부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판단이시고, 자 결국 이제 탄핵 심판 최종 선고입니다. 사실은 3월 14일서를 굉장히 유력하게 빠르면 3월 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으나 지금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이제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언제까지 미뤄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주는 안 날 수 있다? 오늘이나 내일 예. 저 오는 금요일에 예. 선고한다 하는 통보가 없으면은 예.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한다 아하. 이런 발표가 안 나올까요? 3월 31일. 그렇죠. 예. 4월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저도 한 3월 31일서를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누구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기인 최고는 28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2명의 대통령 탄핵됐을 때 선고기일이 금요일이라는 관례가 있었으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려면 수요일 날 그렇죠.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일. 목요일 날 일반 사건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건 처리와 위헌 사건 처리를 한 날 한시에 했던 사례가 없고 연 이틀 동안 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예. 관례로 보면 이번 주는 지금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그럼 다음 주로 가야 되는 건데 3월 31일 날 나오려면 또 금요일 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전 무리일 거라고 보죠. 결국 4월 달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그 기저에는 결국 재판관들의 평의 그 분위기가 설득에 의한 평의가 아니라 이견에 의한 평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전 그게 한덕수 총리의 이 복선, 정계선과 김복형 재판관의 이견 사이에서 좀 얻을 수 있는 힌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에서도 개별 의견이 아니라 보충 의견을 담아가지고 가급적 재판관들의 그러게. 일치된 의견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은 4개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그냥 이견을 여과 없이 보여준 거잖아요. 예.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냥 이견이 있는 판결과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그 의견이라 해도 반대 의견이 아니고 뭐 흔히 개별 의견이라고 하는 개별 의견. 뭐 예.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예. 현재까지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스케줄이 무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복귀시켜 가지고 예. 어제부터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예.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거기에 들어서 가지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충격을 상당히 좀 흡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 순서상으로는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 주를 넘기면은 조금 국민들이 예. 이게 조금 참는데 한계에 이를 수 있지 인내심의 한계일 않느냐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는
뭐 어떤 내각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죠.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하나만. 계속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여러 장관, 총리들 탄핵도 같이 심사를 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고려하면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스케줄이 무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야가 또 이제 헌잡해서 시위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대통령 선고 당일 현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탄핵 사망 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되면 더 아마 날뛸 것입니다. 방탄복을 두세 겹 입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지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두 분인데 굉장히 이제 과격한 말이죠. 내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망 선고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이어가지고 이게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민주당은 현재 인근은 집회 시위가 금지인데 국민의힘이 1인 시위 예외를 편법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야끼리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미국이 말이죠. 인구가 한 3억 7, 8천만 되는데 총기 소유가 4억이 넘어요. 총의 개수가. 네, 4억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목소리가 커요. 예. 목소리가 커도 누가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또 결투 문화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험한 말 하는 거는 막 참고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다만 정치인의 말은 또 상당히 가장 큰 교사가 대통령과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 사람 말을 이 젊은 층에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적인 그 교양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기에 따른 이 폭력 사태는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나라 경찰이 세계에서 데모 진압 기술이 최고 아닙니까? 예. 최고라는 것은 사상자를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최고다 이겁니다. 자제해 가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찰을 믿고 그 혼란은 단기적인 혼란은 저는 없을 단기적 사람들이 전번에 2017년 3월 10일에 4명이 죽었을 때 예. 그 시설물이 넘어져서 예. 죽었거든요. 버스 위에 있는 게 막 내려가고 막 그런 데 대한 예. 준비도 다 예. 돼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저런 우리 요새 언론에 그 제목 뽑는 거 보면 또 저런 격한 말을 뽑아서 제목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반성합니다. 또 유튜브는 또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고 하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예. 어쨌든 한국은 지금의 굉장한 국가 위기를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 정도는 국민들이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저 정도 시행착오야 예. 어찌 없겠습니까? 아하. 예. 그럼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긴 최고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표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참 후배인 제가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대표님 저는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게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주구장창 나크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고 겸허하게 평의와 편결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서부지법 소요 사태라든지 지금 과격한 시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굳이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서 파면 각하, 사망 선고일 같은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예. 그 군중들의 어떤 심리를 계속 불쏘시개 역할로 들쑤셔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예. 어쨌든 보수 정부와 보수의 최대 책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남을 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급적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동료 의원이 계란 세례를 맞았다면 예. 국민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게 물론 양비론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나고 보면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자중시키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지 지금은 누구의 사망 선고입니다. 뭐 물러납시다, 쫓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계란을 무슨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계란에 스피드가 붙으면 아픕니다. 그거. 아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아프죠. 그건 돌멩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돌멩이. 예,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두 분도 다 이제 정치인의 말에 대해 품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정치에 보면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또 존 F 케네디의 라이스 대학 연설, 또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이런 거는 후세에 막 스피치 교과서로 막 그렇죠. 보여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도 정말 이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도 보여줄 수 있는 이 헌재 앞을 지나가는 예. 아이의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가 엄마 사망 선고일이 뭐야라고 아. 물어보는 예. 그런 광경을 우리가 굳이 유발해야 되겠는가라는 음. 의문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배 기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예. 가장 품격 있는 글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 우리 품격 정치인들도 있는 글과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목받는 분들이 계시니 딱 세 분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제 옆에 계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고 또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 분이 요즘 이제 공통점은 기자 출신이시고 또 세 분이 언론 생활 합산하면 120년. 그 중에 51년은 우리 조 대표님. 와. 예. 세 분이 요즘 이제 어떤 탄핵 국면에 있어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보수이신데 굉장히 분명하게 이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8대 0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또 말씀 주시면. 정규재, 김진 예, 그리고 저 세 분의 공통점이 예. 기자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뭐 기자도 제대로 한 기자입니다. 예, 예. 그러고 2020년 4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시 미래통합당 안에서 번질 때 그걸 제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꺼진 불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예. 산불도 위험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불은 한국인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정신보다도 그 위에 있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그게 분노한 겁니다. 예. 공통적으로 분노한 게. 세 분이 다. 예. 그리고 뭐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세 사람은 그동안에 이 좌파 세력, 특히 종북 세력과 가장 논리적으로 싸워왔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무기가 두 가지거든요. 사실과 법 아닙니까? 그죠? 예. 저널리즘의 원칙으로서도 그렇고 보수의 원칙으로도 그렇고 법과 사실을 부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보수든 예.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데 윤석열 예.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으로 법치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을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수라고 지금 참칭을 하고 있어요. 저 보수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세력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예. 왜냐? 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목하는 사람도 있게 해가지고 이제 보수 세력 안에 일종의 노선 투쟁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예. 노선 투쟁을 하면 여론조사로 하면은 70%가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예요. 아하. 3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해서 예. 3대 7입니다. 예. 이 보수의 30%를 저는 맨정신파라고 그래요. 저쪽 전부 다가 음모론은 아니지만은 예. 음모론파와 맨정신파의 대결이 보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긴 최고도 맨정신파. 저는 일단 조갑수 대표님, 정규 대표님이
평가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 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 이제 정규 대표님의 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와 좀 이질적인 의견이라고 평가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분의 어떤 보수 논객으로서의 말씀과 의견이 더욱 평가받고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보수 정부가 워낙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또 부정선거와 같은 이상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 논객의 일갈로서 자성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평가받고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지금 여론 구조의 변화를 지금 느낍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보수의 30%, 예. 중도의 60%, 맞습니다. 진보의 9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맨정신.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의 60%를 차지합니다. 아. 이 60%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치와 사실입니다. 예. 그게 보수, 중도, 좌파로 나누지 말고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존중하는 건강한 국민들이 60%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서로 요사이 서로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 저희 한판승부에서 많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MBC 뭐 등등 이런 매체에 예. 안 나갔거든요. 예. 아. 예. 근데 요새는 나가요. 그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소통이에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좋은 말씀. 저는 이 세력을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떠오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 예. 예. 그러려면 일단 서로 많이 오고 가면서 예.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한판승부 두 분을 모시고 있기도 하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기될 수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정치 명운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상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심. 그래서 이제 워낙 1심에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이 유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또 대부분의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다. 오히려 양형이 컸기 때문에 2심은 오히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주장, 두 가지 주장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자, 조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작년 11월로 그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예.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예.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거는 무죄 아니더라도 8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거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 그러나 위정교사 혐의 있잖아요. 그렇죠. 위정교사 사건은 상당히 세게 나올 거다라고 예. 예측을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11월 초 중순에 두 그러니까 건이 거꾸로 있었는데. 돼버렸죠, 그죠? 예, 예.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2년, 위정교사는 무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2심에 와서 저는 유죄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럼 낮아져가지고 100만 원 이하 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이런 거는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거짓말하는 건 분명하죠. 예.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낙선됐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예. 낙선됐지 않습니까? 또 이게 확정되면은 10년 피선거권이 비서권자에 대한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네,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판사가 본다면은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유죄이지만 80만 원 이하의 가능성이 높다. 100만 원 이하. 예, 100만 원 이하. 자, 이긴 최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던 정치인들이 2심까지 올라갔었을 때
벌금형으로 내려간 사례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무죄로 바뀐 전례가 없더라고요. 음. 이것만 보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좀 엄격하게 바라보겠다. 2심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 갈래지 않습니까? 백현동 협박 발언 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그 사진 발언 김문기 몰랐다인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뭐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감사반장과 문진석 의원의 질의로서 준비된 발언과 준비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허위 발언이라는 거. 예. 이런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현동의 김인섭 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5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이 판결문에서도 성남시의 재량껏 용도 변경이 됐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죄로 바뀌는 순간 김인섭 씨의 재판 판결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재판부가 고려를 할 거라서 예. 2심 그대로 갈 거다, 1심 그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진을 공개한 장본인인데 이제 그 1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그게 크롭한 사진과 원본 사진을 제가 함께 공개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건데 예. 그 사진이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 아니 본질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말라라고 이미 기각을 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보고요.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사실 그냥 기억의 영역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실상 물타고 있는 것으로 좀 보는데 이게 주관적 기억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김문기 씨는 사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유일한 민간업체한테 이익을 주장하는 유일한 사내 이사였습니다. 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이었다가 민관 개발로 이끈 것이 이재명 대표였는데 그중에서 민간업체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문기 씨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문기 씨는 이재명의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만약에 재판부에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한다면 예. 이 부분도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 대표님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니, 말씀 들으셨는데 이재명 킬러 역할을 했으니까 예, 정확히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죠. 무죄는 안 되고. 백현동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성격상 예. 협박을 용도 받아서 변경을 자기들이 해놓고 그게 국토부 압박으로 했다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직무유기로 거짓말을 문제 한 삼겠다라고 거니까. 얘기했는데 예, 예. 그게 공문에서도 예. 예. 국토부가 귀 씨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재량을 인정한 증거가 있어서 빠져나갈 새가 없고 또 김인섭 씨의 그러니까 재판까지 유죄는 바뀌지 않는데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그건 좀 두고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모든 정치 아이템이 다 재판 얘기여가지고 아, 사실 정말 얼마 이제- 전까지 총리도 탄핵되고 예. 제1야당 대표 선거법 걸려 있고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 걸려 있다 보니까 예. 국민을 대표하는 3명이 전부 다 이 사법에 어떤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비극이죠. 예. 이 저 보수끼리 이야기하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재밌는 얘기? 미국의 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예. 조종사가 패스포트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 예. 예. 비행기가 떴어요. 상하이로 가는데 한 2시간 날아가다가 예. 아차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객들한테 고백을 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돌아와가지고 유턴했습니까? 유턴했습니다. 여권 안 갖고 왔다. 요건 안 가지고. 조종사가. 그런데 감옥 이번 사건 끝나니까 또 연달아 과거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 그런 적이 가끔 있답니다. 가끔이라는 건 좀 무리인데 아주 드물게. 있대요. 그러니까 패스포트를 집에 놓고 조영사 와가지고 이제 뜨려고 하는데 아차 해가지고 밖에 튀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40분만 늦었다. 조종사도 여건이 그래 조영사도 필요하겠죠.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항공사 크루들은 통과하는 게이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엄격하게 안 하고 또 이제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그래서 이제 여권을 안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령 선포할 때 보면은 예. 디테일에서 다 실패해버려 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는 무능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디테일 항상 살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의 글로벌 소식까지 함께 들은 오늘 라코는 매우 유익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떤 상황일지 31일 우리 대표님 예상하셨고 내일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시간으로 꾸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